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018년도 만성 비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대한간암회에서 만성 비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비형 간염은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면역 조절기, 면역 탈출기, S상원 소실기 5개의 단계가 있는데 본인이 이 5개의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 관용기 그 다음은 면역 제거기인데 면역 활동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면역 조절기인데 비활동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원 음성이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많이 하는 재활성화기 여기는 이제 면역 탈출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은 1년에 0.4%에 해당하는 S상원 소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검사를 할 때 이항원 양성, 이항원 이항체 검사,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항원이 양성이고 이항체가 음성이면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제거기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이 많으면 예를 들어 9억 8,900만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제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면역 관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4개의 단계 중에서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조절기는 치료하지 않고 6개월 간격으로 관찰합니다. 반면에 면역 제거기하고 면역 탈출기, 다른 말로 재활성화기 때는 치료를 합니다. 면역 활동기냐 그렇지 않으면은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 이걸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항원이 양성이면 활동성, 이항원이 음성이면 비활동성이라는 말을 아주 예전에는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두 번째 단계인 면역 제거기는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즉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항원이 음성이다 해가지고 비활동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인 면역 조절기 이 경우에는요. 다른 말로 면역 비활동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면역 비활동기 때는 염증이 미니멀합니다. 거의 없지만 섬유화의 정도는 그 앞 단계인 면역 제거기 때 간 손상이 많아서 섬유화가 많으면 비증식기라 하더라도 간 경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 경변 환자를 우리가 비증식 간 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간염도 있을 수가 있고 간 경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양만 보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그러니까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2018년도 대한간암회 만성 비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은 면역 제거기 또는 면역 활동기라 했던 이 시기를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 다음에 이항원 음성 만성 비형 간염을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기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를 이항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원 양성 면역활동기, 이양원 음성 면역활동기 때는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의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밝혀져 있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진행 그러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에 의해서 간 경변으로의 진행 또는 이제 비대상성 간 경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그 진행에 관여하는 인자 중에서 숙주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유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 경화나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겠죠. 지속적으로 간 손상이 있는 경우, 즉 ALT가 간 기능 검사가 지속해서 증가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남자가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C형 간염하고 같이 동반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간 경변이나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간 경화나 간암이 더 잘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자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인자인데요. 혈액 내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간 경변이나 간암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000 인터내셔널 유닛이니까 10,000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는 잘 측정하지는 않지만 S항원의 그 양을 측정을 해서 높으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 C형일 때 위험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유전자형 C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원의 혈청 전환이 늦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좋지 않고요. 베이설 코어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있을 때도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부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술과 담배, 그리고 비만, 이런 것에 의한 대사증후군,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게 있으면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있을 때 처음 검사를 할 때 A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검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중복 감염이 되게 되면 A형 간염은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위험도가 약 30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형 간염과 중복 감염이 있는가 보겠어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처음에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간염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진행된 간 경변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임상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 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혈청 검사를 통해서, 또 최근에는 파이브로 스캔, 섬유화 스캔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나 CT, MRI를 통해서도 간 경변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이 있으면 6개월 간격으로 알파 피토 담배, 그러니까 간암 표지자 검사하고 간 초음파 검사를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검사를 통해서 빨리 간암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지 큰 수술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에 사용되는 초치료 약제는 약제의 그 효과가 강하고, 그리고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임상에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바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새로 나온 베밀리디, 그 다음에 국내 신약 베지보, 이러한 약들이 강하고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을 일체 약제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B형 간염 치료제는 내성이 낮고 포텐시가 강한, 그러니까 효과가 강한 약 바라쿠르드, 그리고 비리어드, 베물리드는 비리어드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베지보, 이러한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약제를 사용하는 도중에 약제 내성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때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성 박테리아가 생긴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세균이 투여한 항생제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약제내성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잘 생기지 않는 약이 말씀드린 약들입니다.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아몰리디, 그리고 베지보와 같은 약물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쭉 그 효과가 있어서 쏘은 약들, 제픽스랄지 헵세라, 그렇지 않으면 세비보, 이러한 그 약제내성 장벽이 낮은 약들을 쓴 경우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의심이 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혈중에서 높게 검출이 되잖아요. 갑자기 검출되지 않았던 사람이 검출되거나 최저 수준에 이르렀던 곳에서 10배 이상 바이러스 증가하게 되면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하고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지금은 비리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하고 비리어드를 이렇게 병합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비리어드 단독 치료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라쿠르드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7년 누적해서 1.2%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내성 바이러스가 1.2%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두 가지의 항바이러스제를 병합하고 있었던 경우, 즉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바라쿠르드 1mg과 비리어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 하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임상 때문에 이러한 치료 지침이 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약의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 즉 완전 바이러스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부분 반응을 보이는 경우, 부분 바이러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라쿠르드를 사용하는데 약제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은 약제이기 때문에 약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지켜보게 됩니다. 지켜보는데 6개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으면 이때는 부분 반응군이라고 하고 이때는 약제를 비리어드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쿠르드를 1년을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바이러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그 후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바이러스 조절되지 않는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비리어드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대부분 완전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비리어드가 바라쿠르드보다 좀 더 강한 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 부분 반응군이라 하더라도 바라쿠르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나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비리어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부터서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간세포암종 환자입니다. 간암이죠. 간암,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 생겼고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DNA가 검출되면은 당연히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B형 간염 때문에 생긴 간암이라 하더라도 간암에 대한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고주파 열 치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 동맥을 통해서 화학 색전술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절제와 같은 수술을 할 수도 있죠. 이러한 간암에 대한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항바이러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B형 간염의 재활성이 많기 때문에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 이상이 있거나 뼈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골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들은 먼저 신기능 장애나 뼈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서 바라크루드 또는 이제 베멀리디, 그렇지 않으면 베지보와 같은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리어드는 신독성, 그러니까 신장 독성과 뼈 독성이 적지만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독성과 뼈 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바라크루드,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개선한 약제 베멀리디, 그 다음에 국내 신약인 베지보를 이럴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어드를 사용 중인 환자에 있어서 신기능의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골다공증, 이렇게 뼈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때는 이제 비리어드를 베멀리드나 바라크루드 또는 베지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약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는 그 간격을 늘려서 투여하게 되는데요. 비리어드나 바라크루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감에 따라서 약제를 날마다 투여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또는 이제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투석 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는 그러한 투여 간격을 조절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멀리디 경우에 있어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15가 될 때까지는 양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 15라고 하는 것은 혈액 투석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용량의 조절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새로 나온 약 베멀리디입니다. 베지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구체 여과율이 50 이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 또는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할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전에 이분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이거나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억제요법 또는 항암 화학요법 시행과 함께 또는 시행 전에 이러한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B형 간염 항원도 음성이고,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인 HBV DNA도 검출되지 않는데 anti-HBC가 양성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급성 B형 간염을 앓고 나은 경우입니다. 또는 이제 만성 B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1년에 0.4%에서 S항원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B형 간염을 앓았다라는 그 흔적인 anti-HBC가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면역억제제나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때 HBV DNA를 잘 모니터링해서 재활성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를 투약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항암요법 중에서 리툭시마브와 같은 약제는 투여 동시에 항바이러스를 같이 투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적 항바이러스 투여는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종료 후 최소 6개월 지속을 하게 되고요. 리툭시마브의 경우에 있어서는 12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간 이식 환자입니다. B형 간염 때문에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B형 간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B형 간염 임뮤노글로불린을 병합해서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이식 전에 혈청 HBV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글로불린의 사용 용량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후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내성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바라쿠르드와 또는 테노포비어 즉 비리어드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 이식을 받은 사람이 수혜자가 B형 간염이 없지만 간을 공유한 사람이 anti-HBC 항체가 양성인 경우 즉 과거에 B형 간염을 앓은 환자의 간을 이식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식받은 사람은 간 이식 후에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임산부 그리고 임신을 준비 중인 환자 그리고 항바이러스의 투여와 모유 수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한 항바이러스의 투여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 중인 환자를 보면은 B형 간염 치료를 하는 도중에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를 사용한 사람은 그대로 사용이 되지만 다른 항바이러스를 사용한 사람들은 비리어드로 임신 중에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시에는 비리어드는 카테고리 B 약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어드를 복용한 산모가 출산 후에 수유할 때도 비리어드는 복용하면서 수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수유 중에는 중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복용하면서 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임기 여성들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 시작을 할 때 비리어드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비리어드는 임신 전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수유 중에도 안전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초반기에 상태가 매우 좋을 때는 의사와 상의해서 비리어드를 임신 초반기에는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는 우리나라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헤파빅 그러니까 수동 면역하고 또 헤파박스 능동 면역을 동시에 태어나서 12시간 이내에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B형 간염 산모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유 수유는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유두에서 피가 나온다 할 때는 수유를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피가 나온다면 어떡할 것이냐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젖을 먹는 아이 입안에는 이가 없는 아이 입안에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감염이므로 염려치 않아도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대한간암회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 미 FDA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B형 간염을 치료받는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를 먹는 경우 또는 B형 간염을 치료받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 임신 24주에서 32주 사이에
바이러스 양이 100만 카피, 그러니까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피리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2주에서 12주 더 투여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가임기 여성들은 면역 관용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직 감염을 많이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중에 항바이러스를 먹게 되는데,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항바이러스를 투약하게 되면은요, 피리어드 임상을 보면은 수직 감염률이 0%입니다. 그러므로 수직 감염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백신을 전 세계에서 3번째인가로 빠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이 좀 빨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에 빨리 포함이 되었고요. 또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동시에 태어난 신생아 12시간 이내에 투약하는 그러한 주상기 감염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B형 간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유병률은 약 3%이지만 10살 이하의 소아에서는 B형 간염 유병률은 0.1% 이하입니다.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형 간염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30대, 40대, 50대는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대한간암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비교적 필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